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인데요. 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그런 사연입니다. 48년간 농사를 지어온 72세 정순이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남은 할머니 앞에 갑자기 나타난 아들 부부. 그들이 보여준 극진한 효심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할머니가 마지막에 꺼내든 놀라운 반전은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무엇을 느끼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가족의 의미, 진정한 효도, 그리고 돈이 바꾸는 인간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푸른 날이었다. 정순이는 논두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며 벼이삭이 고개를 숙인 풍경을 바라보았다. 48년 전 20살 나이에 이 시골 마을로 시집와서 한 번도 빠짐없이 지켜온 이 길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혼자였다. 석 달 전 남편 춘수가 세상을 떠난 후 정순이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밭으로 향하던 남편의 발소리도 저녁 무렵 논에서 돌아와 대청마루에 앉아 막걸리 한 잔 기울이던 모습도 이제는 기억 속에서만 만날 수 있었다. 여보, 올해 벼농사는 어쩌나? 정순이는 빈 집을 향해 중얼거렸다. 대답 없는 정막만이 그녀를 맞이했다. 1000평이 넘는 농가 밭을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72살 나이가 너무 많았다. 젊었을 때도 남편과 함께해야 겨우 해낼 수 있었던 일이었는데 이제 혼자서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나름대로 위로의 말을 건넸다. 옆집 술래네 아주머니는 농협에 위탁 농업을 맡기라고 했고 앞집 영수 아저씨는 땅을 임대라도 주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정순이의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평생을 바쳐 일군 이 땅을 남에게 맡긴다는 것이 어떻게 그리 간단한 일이겠는가. 저녁 무렵 정순이는 대청마루에 앉아 멀리 보이는 산자락을 바라보았다. 가을볕이 서서히 기울어지면서 온 마을이 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이런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남편과 함께 늙어가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혼자 남겨진 현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다. 그때 핸드폰 벨소리가 정적을 깼다. 서울에 사는 아들 민수에게서 온 전화였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꼬박꼬박 안부 전화를 하는 착한 아들이었다. 어머니 식사는 드셨어요? 응, 먹었다. 너는? 네, 저희도 먹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자꾸 걱정이 되네요. 정순이는 잠시 말을 머뭇거렸다. 사실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섣불리 꺼내기가 어려웠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 아들에게 농사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인수야, 네, 어머니. 올해 농사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겠구나.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다. 정순이도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며느리가 있는데 시골로 내려오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어머니, 그럼 농협에 위탁을 맡기시거나 그게 쉬운 일이냐? 우리 땅을 남이 대충대충 할까봐 걱정되고, 그렇다고 혼자서 할 수도 없고. 정순이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다.
단순히 농사일이 힘들다는 문제가 아니었다. 평생을 함께 가꿔온 이 땅과 이별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가슴 아팠다. 어머니, 제가 한번 내려가서 살펴볼까요? 정순이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는 의문이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던 아들이 갑자기 시골로 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더구나 며느리는 어떻게 생각할까? 내 생각만으로 되는 일이냐? 수진이가 뭐라고 하겠니? 일단 한번 상의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어머니,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정순이는 한동안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다. 아들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와 함께 괜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교차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정순이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48년간 지켜온 이 터전을 포기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논밭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정순이는 인생의 새로운 갈림길에 서 있음을 느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민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느껴진 절망감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 48세의 나이에 중견 건설회사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요즘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었고 특히 그의 나이대가 가장 위험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거실에서는 아내 수진이 초등학교 4학년인 딸 지민이와 함께 수학 문제집을 펼쳐놓고 있었다. 평범한 맞벌이 가정의 일상적인 모습이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속에는 이런 평온한 일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여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수진이 딸을 방으로 보낸 후 민수에게 다가왔다. 15년을 함께 산 부부였기에 남편의 표정만 봐도 무언가 고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한테서 전화 왔었어. 그래? 어머님 괜찮으세요? 민수는 어머니와의 통화 내용을 아내에게 전했다. 혼자서는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자신이 도움을 요청받았다는 것을 말이다. 수진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민수는 놓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글쎄, 한번 내려가 봐야 하지 않을까? 수진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맡기며 한숨을 쉬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었지만 그런 뉘앙스가 충분히 느껴졌다. 더구나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니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여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당신이 농사를 뭘 알아? 그리고 지민이 교육은 어떻게 하고? 수진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민수 자신도 어릴 때 잠깐 시골에 있었을 뿐 본격적인 농사일은 해본 적이 없었다. 게다가 딸의 교육 문제까지 생각하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사실 회사 상황도 좀 안 좋아서 민수는 조심스럽게 회사 내 구조조정 이야기를 꺼냈다. 명예퇴직을 권유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렇게 되면 서울에서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다. 수진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남편의 직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시골로 가자는 이야기까지 나오니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더구나 그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다. 시골 생활에 대한 경험도 관심도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시골로 가는 게 답이야? 당신도 농사일 모르잖아.
하지만 어머니 혼자 두고 올 수는 없지 않나. 부부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각자의 입장에서는 모두 합리적인 생각이었지만 서로의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민수는 어머니에 대한 효도와 책임감을, 수지는 현실적인 생활의 안정성을 우선시했다. 그 다음 날 민수는 회사에서 예상했던 통보를 받았다.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는 것이었다. 퇴직금과 약간의 위로금을 받고 회사를 떠나라는 뜻이었다. 물론 거부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회사에서의 입지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 분명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온 민수는 하루 종일 고민했던 결과를 아내에게 말했다. 한 번만 내려가 보자. 어머니 상황도 보고 우리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거야. 수지는 여전히 탐탁지 않은 표정이었지만 남편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시어머니를 아예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남편의 직장 상황도 불안한 만큼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둘 필요는 있었다. 알았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정말 한 번만 보고 오는 거야. 그리고 만약 시골에서 살자고 하면 나는 절대 반대야. 민수는 아내의 조건을 받아들였다. 사실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이었다. 단지 어머니를 도와야 한다는 마음과 자신의 앞길이 막막하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뒤섞여 있을 뿐이었다. 그날 밤 민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한번 내려갈게요. 그래. 수진이도 같이 오니? 네, 같이 갈 예정이에요. 정순이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특별한 의미를 느꼈다. 단순한 안부 방문이 아니라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러 온다는 느낌이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기대와 걱정이 교차했다. 민수 또한 복잡한 심경이었다. 서울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시골로 내려가는 것이 정말 옳은 선택일까? 아니면 어머니에게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나을까? 확신 없는 상황에서 가족의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그를 무겁게 짓눌렀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민수의 눈에는 그 화려함이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정말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그의 마음속에서 맴돌고 있었다. 토요일 오전 일찍 민수 부부는 서울을 떠나 시골로 향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국도로 접어들수록 풍경은 점점 더 한적해졌다. 가을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었지만 수진의 표정은 갈수록 어두워져만 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시골 풍경이 그녀에게는 낯설고 불편하기만 했다. 얼마나 더 가야 해?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어. 수지는 시계를 확인했다. 벌써 2시간 넘게 달려온 것 같았다. 서울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산다는 것이 상상이 되지 않았다. 마트도 병원도 학교도 모두 멀리 떨어져 있을 텐데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드디어 정순이가 살고 있는 마을 입구에 도착했다. 오래된 돌담이 이어지는 좁은 마을길을 따라 들어가니 정순이의 집이 보였다. 전통적인 한옥 구조의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농가였다. 집 앞에는 넓은 마당이 있고 그 너머로 논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정순이는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들 부부가 오는 날이라 새벽부터 일어나
집 안팎을 말끔히 치웠고 정성껏 음식도 준비해 두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 반가웠지만 며느리의 표정에서는 썩 달갑지 않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수고했다. 길이 많이 막혔지?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수진의 눈살이 찌푸려졌다. 오래된 집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곰팡내, 나무 냄새, 그리고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습기 찬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서울의 깔끔한 아파트에 익숙한 그녀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냄새였다. 정순이는 정성껏 차린 상을 내왔다. 텃밭에서 직접 기른 배추로 담근 김치, 집에서 키운 닭으로 끓인 닭백숙, 그리고 각종 나물 반찬들이 상을 가득 메웠다. 모든 음식이 정성 어린 손맛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지만 수지는 선뜻 젓가락을 들기 어려웠다. 많이 먹어라. 다 우리 집에서 기른 거야. 네, 감사합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정성이 고마웠지만 아내의 표정을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수진이 평소 깔끔한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이런 시골 음식에 쉽게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점심을 먹은 후 정순이는 아들 부부를 데리고 논밭을 둘러보았다. 1000평 정도 되는 땅이었다. 벼는 이미 수확을 마쳤고 밭에는 배추와 무가 파릇파릇하게 자라고 있었다. 정순이는 자랑스러운 듯 자신이 일군 땅을 소개했다. 이 땅은 얘 아버지하고 내가 48년 동안 갖고 온 거다. 한 평 한 평이 다 우리 손으로 일궈낸 거야. 하지만 수진에게는 그 땅이 부담으로만 느껴졌다. 이 모든 걸 관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상상이 되지 않았다. 게다가 주변에는 집이라고는 몇 채 되지 않아 적막하기만 했다. 저녁 무렵 정순이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수지는 남편에게 속삭였다. 여보, 어머님 노인 냄새 너무나. 못 견디겠어. 민수는 아내의 말에 당황했다. 어머니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아내를 탓할 수도 없었다. 실제로 오랜 시골 생활과 나이 탓인지 어머니에게서는 특유의 냄새가 났다. 쉿, 작게 말해. 어머니 들으시면 어떡해? 정말 여기서 살라고? 미치겠어. 진짜. 수진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다. 몇 시간만 있었는데도 벌써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집안의 습기 찬 냄새, 어머니 특유의 노인 냄새, 그리고 주변의 적막함까지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그날 밤 정순이가 준비해준 방에서 잠을 자야 했는데 수지는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낡은 이불에서 나는 냄새, 벽지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소리, 그리고 밤새 울어대는 개구리 소리까지. 서울의 조용한 아파트에 익숙한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불편하기만 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일찍 일어나 집 안팎을 살펴보았다. 낡은 싱크대, 오래된 가전제품들, 곰팡이가 쓴 벽지까지. 도저히 사람이 살 만한 환경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화장실은 재래식 화장실이어서 사용하기조차 꺼려졌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정순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수야, 정말 농사일 도와줄 수 있겠니? 어머니,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이미 결정난 듯 굳어 있었다. 하룻밤을 지내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결론이 났다.
이곳에서 살 수는 없다는 것이 그녀의 확고한 생각이었다.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수지는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무거운 침묵이었다. 민수 또한 아내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어머니에 대한 효도와 가족에 대한 책임 사이에서 갈등이 더욱 깊어져만 갔다. 서울에 돌아온 다음 날 저녁, 수지는 남편이 늦은 회식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골에서의 하루는 그녀에게 충격적인 경험이었다. 평생 깔끔한 도시 생활만 해온 그녀에게 시골의 불편함은 상상 이상이었다. 민수가 집에 들어서자 수지는 이미 마음을 정리한 듯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해야겠어. 무슨 이야기? 어머님 일 말이야. 나는 정말 시골에서 살 수 없어. 하루도 견디기 어려웠어. 수진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남편에 대한 사랑과 시어머니에 대한 예의는 별개 문제였다. 자신의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시골 집하고 땅을 증여받아서 팔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자. 민수는 아내의 말에 깜짝 놀랐다.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뜻으로 들릴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 재산을 노리자는 거야?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수지는 서둘러 해명했다. 어머니의 재산을 탐낸다는 오해를 받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었다. 생각해봐. 어머님 혼자서 그 넓은 땅을 관리할 수 없잖아. 그리고 우리도 시골에서 살기는 어렵고, 그럼 차라리 땅을 정리해서 어머님을 서울로 모시는 게 어때? 민수는 아내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어머니 혼자서 그 많은 땅을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렇다고 자신들이 시골로 내려가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동의하실까? 그건 우리가 잘 설득해야지. 어머님도 결국은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 수지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시골 땅의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서울에서 작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인지 미리 알아봤다. 물론 어머니를 위한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솔직히 자신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서울 생활을 하실 수 있을까? 평생 시골에서만 사셨는데. 수지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시골 부동산 시세를 알아본 결과 정순이가 가진 땅과 집을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나올 것 같았다. 서울 외곽에 작은 아파트 한 채 정도는 구입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시어머니를 모시면서도 자신들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었다. 처음에는 힘들어 하시겠지만 결국 적응하시게 될 거야. 시골에서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낫잖아. 민수는 아내의 말에 점점 설득되어 갔다. 실제로 어머니 혼자서 그 큰 집과 넓은 땅을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리고 자신들도 회사에서의 불안정한 상황을 생각하면 어머니의 재산 정리가 도움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쉽게 동의하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모셔야지. 어머님이 우리를 믿고 의지하시게 만드는 거야. 수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평소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그리 원만하지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다정한 며느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럼 정말 시골로 내려가야 하는 거네? 잠깐만이야.
어머님을 설득해서 증여받고 땅을 정리하는 동안만. 그 다음에는 서울로 돌아오는 거야. 민수는 아내의 계획이 조금 불편했다. 어머니의 재산을 목적으로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는 것도 사실이었다. 너무 노골적으로 하면 안 돼. 어머니도 바보가 아니잖아. 물론이지. 자연스럽게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해야지. 부부는 그날 밤 늦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우선 시골로 내려가서 정순이에게 극진하게 잘해주며 신뢰를 쌓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였다. 그 다음에는 농사일을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땅 관리의 어려움을 부각시키고 마지막에는 서울로의 이주와 재산 정리를 제안하는 것이었다. 다음 주가 되자 민수는 회사에 장기 휴가를 신청했다. 어차피 명예퇴직 대상자로 찍힌 마당에 눈치 볼 것도 없었다. 수진도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 일시적인 휴직을 신청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부부는 다시 시골로 향했다. 이번에는 처음 방문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다. 수지는 시어머니를 위한 각종 선물들을 잔뜩 준비했고 민수는 농사일을 도울 준비를 해왔다. 겉으로는 효심 깊은 며느리와 아들의 모습이었지만 속마음은 전혀 달랐다. 정순이는 아들 부부가 다시 찾아온 것을 보고 감격했다. 처음 방문했을 때의 수진의 차가운 태도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어머니, 이거 서울에서 유명한 한정식집 반찬이에요. 드셔보세요. 아이고, 이런 걸 왜 샀어? 돈만 아까웠지. 하지만 정순이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며느리가 자신을 위해 정성껏 준비해온 마음이 고마웠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수지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시어머니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했다. 농사일에 대한 이야기도 관심 있게 들었고 시골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했다. 어머니, 정말 혼자서 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그 넓은 땅을 다 관리하세요? 그러게 말이야. 내 아버지 없으니까 정말 힘들어. 그럼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지민 아빠도 농사일 배우고 싶어 했거든요. 민수는 아내의 연기력에 감탄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골 냄새를 못 견디겠다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할 수 있다니. 하지만 목표를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정순이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다. 아들 부부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특히 며느리 수진이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주니 감동이었다. 혹시 처음 방문했을 때의 차가운 태도가 자신의 착각이었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수진과 민수는 별채에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조용히 상의했다. 생각보다 쉽네. 어머니가 완전히 넘어가신 것 같아. 너무 성급하게 하지는 말자. 천천히 신뢰를 쌓고 나서 이야기해야 해. 알아. 일주일 정도는 정성껏 모시고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땅 이야기를 꺼내볼게. 부부의 계획은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정순이는 아직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연기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오히려 아들 부부의 효심에 감동하며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새삼 깨닫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수지는 본격적으로 며느리 역할에 충실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보다
먼저 아침을 준비하고 집안 청소도 도맡아 했다. 정순이가 밭으로 나갈 때도 함께 따라가서 농사일을 배우는 척했다. 어머니, 이 일이 정말 힘드시겠어요. 매일 이렇게 하셔야 하는 거죠? 응. 농사는 하루도 빼먹으면 안 돼. 특히 가을철에는 할 일이 더 많아. 혼자서 하시기에는 너무 벅차실 텐데. 우리가 계속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수진의 말에 정순이의 얼굴이 환해졌다. 혹시 아들 부부가 정말 시골에 정착할 생각이 있는 것일까 하는 기대가 생겼다. 일주일이 지나자 정순이는 완전히 며느리를 믿게 되었다. 수진이 보여주는 정성과 배려가 진심이라고 생각했다. 이제는 농사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고민까지 털어놓을 정도로 가까워졌다. 바로 그때 민수가 조심스럽게 재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시골에서의 생활이 2주째에 접어들면서 수진의 연기는 더욱 완벽해져 갔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보다 먼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정순이가 눈을 뜨면 따뜻한 차 한 잔을 정성껏 끓여드렸다. 처음에는 어색하기만 했던 며느리의 정성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빨래도 다 해드릴게요. 아이고, 고마워라. 그런데 너무 힘들지 않니? 전혀요. 어머니 혼자 이런 일들을 다 하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정순이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평생 농사일에만 매달려 살면서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자신을 인정해주니 감격스러웠다. 특히 수진이 자신의 손을 잡고 어머니 손이 정말 거칠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을까요? 라고 말할 때는 눈물이 날 뻔했다. 민수 또한 아내 못지않게 효심 깊은 아들 역할에 충실했다. 아침 일찍부터 밭으로 나가서 어머니의 농사일을 도왔고 저녁에는 어머니 옆에 앉아 예시하기를 들어드렸다. 어릴 때부터 농사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니 정순이는 기뻤다. 민수야, 내가 이렇게 농사일에 관심을 보일 줄은 몰랐다. 어머니 혼자서 이런 큰일을 하시는 걸 보니까 저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민수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산이 있었다. 며칠째 어머니의 재산 규모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정순이는 재산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않았다. 단지 이 집과 주변 논밭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가끔 어머니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다른 땅도 있는 것 같았다. 3주째 되던 어느 저녁 수지는 드디어 본격적인 작전에 들어갔다. 정순이와 함께 대청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머니, 저희가 여기 와서 지내보니까 정말 힘든 일이 많더라고요. 그러게, 농사일이 만만한 게 아니지. 특히 어머니 혼자서 이 모든 걸 관리하신다는 게 걱정이에요. 저희가 계속 있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정순이의 얼굴이 환해졌다. 혹시 아들 부부가 정말 시골에 정착할 생각이 있는 것일까? 그동안 품고 있던 가장 큰 소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말이니? 너희가 여기서 살겠다는 거야? 수지는 잠시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마치 큰 결심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다. 사실 서울 생활도 쉽지 않아서요. 민수 회사도 불안정하고 차라리 여기서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농사를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순이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가장 큰 걱정이었던 농사일과 외로움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였다. 더구나 며느리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주니 고마울 따름이었다. 그때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무슨 걱정? 저희가 여기서 계속 살려면 법적으로도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해서. 정순이는 아들의 말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냥 같이 살면 되는 것 아닌가? 왜 법적인 정리가 필요한 것일까? 무슨 법적인 정리? 수진이 민수의 말을 받았다. 어머니, 저희가 여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려면 땅의 소유권 같은 것도 명확히 해야 하잖아요. 나중에 혹시 다른 가족들과 문제가 생기거나 할 수도 있고. 다른 가족이라니? 민수 말고 누가 또 있다고?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미리미리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민수는 더 직접적으로 말했다. 어머니, 증여 같은 걸 미리 받아놓으면 저희도 더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순이는 아들의 말에 잠시 당황했다. 증여라는 말이 갑작스럽게 나오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아들 부부가 진심으로 자신과 함께 살겠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정순이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 평생을 지켜온 땅을 아들에게 넘겨준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어차피 나중에는 아들이 상속받을 땅이고 지금 증여해준다면 아들 부부가 더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일주일 후 정순이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민수야. 집하고 논반 너희 명의로 해주마. 정말요, 어머니? 응. 대신 나 잘 모셔야 한다. 수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계획이 성공한 것이다. 이제 이 집과 땅을 팔아서 서울로 돌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평생 어머니를 모실게요. 며칠 후 법무사가 와서 증여 절차를 마쳤다. 정순이는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평생 지켜온 터전을 남에게 넘겨준다는 것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아들 부부의 효성을 보면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수진이 보여주는 정성은 친딸보다도 더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집안일을 하고 농사일도 열심히 도우며 저녁에는 무릎까지 주물러 주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래. 고맙다. 정말 고마워. 정순이는 자신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새삼 느꼈다. 이렇게 효심 깊은 며느리와 아들을 둔 것이 감사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막막했던 마음이 이제는 한결 편안해졌다. 증여 절차가 완료된 지 일주일 후 수진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였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조금씩 늦어졌고 시어머니를 챙기는 정성도 예전만 못했다. 하지만 정순이는 며느리가 그동안 너무 무리했나 보다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수진아, 몸이 안 좋니? 요즘 좀 피곤해 보이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하지만 수진의 변화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 갔다. 2주가 지나자 아예 새벽에 일어나는 일이 없어졌고 집안일도 대충 했다. 농사일을 도우러 나가는 것도
핑계를 대며 빠지기 시작했다. 어머니, 오늘은 머리가 아파서 밭에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집에서 쉬어. 내가 혼자 할게. 정순이는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서울에서 자란 사람이 갑자기 시골 생활을 하려니 힘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느리의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자 수지는 아이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정순이가 없는 자리에서 남편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여보, 나 정말 못 견디겠어. 여기 냄새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쉿, 작게 말해. 어머니 들으시면 어떡해. 들으면 어때? 사실이잖아. 어머님 정말 냄새나. 그리고 너무 까다로워.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민수는 아내의 말에 당황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던 아내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 그래도 어머니가 우리 집과 땅을 증여해 주셨잖아.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상속받을 거였잖아. 그것 때문에 평생 여기서 살아야 한다고?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다. 정순이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도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불만을 토로했다. 진짜 노인네들은 왜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거야?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힘들어. 정순이는 며느리의 말을 모두 들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동안 자신을 위해 정성을 다해주던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이 이런 것이었나? 자신이 그렇게 냄새가 나고 더러운 존재였던가? 그날 저녁 식사 자리는 어색했다. 정순이는 며느리의 진심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따지기도 어려웠다. 수진 역시 자신의 말을 들켰는지 불확실해서 평소보다 조용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수진은 아예 체면도 차리지 않았다. 시어머니 앞에서도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고 농사일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어머니, 오늘 무 뽑는 거 도와주면 안 되겠니? 저는 그런 더러운 일 못해요. 손톱 다 망가져요. 정순이는 며느리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농사일을 배우고 싶다며 적극적으로 나서던 며느리가 이제는 더러운 일이라며 거부한다니. 그럼 집안일은 어떻고? 제가 왜 어머니 뒷바라지를 해야 해요? 저도 며느리지 머슴이 아니라고요. 정순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수진아, 내가 왜 이렇게 변했니? 처음에는 그렇게 잘해주더니 처음에요? 처음에는 어머니한테 집이랑 땅을 받아야 해서 그랬죠. 이제는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굳이 연기할 필요 없잖아요. 정순이는 며느리의 말에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동안의 정성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말인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연기를 했다는 말인가? 그럼 그동안 나한테 잘해준 것은 모두 거짓말이었단 말이니? 거짓말까지는 아니어도 목적이 있었죠? 어머니도 이해하세요. 민수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아내의 말이 너무 노골적이기는 했지만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었다. 실제로 그들에게는 어머니의 재산을 정리하려는 목적이 있었으니까. 그 후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다. 수지는 아예 농사일에는 손도 대지 않았고 집안일도 최소한만 했다. 정순이와 마주치는 것도 피했고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다. 정순이는 혼자 모든 일을 해야 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보다도 더 외로웠다.
아들 부부가 함께 있으면서도 이렇게 외로울 수 있다니. 차라리 혼자 살 때가 더 나았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한 주가 더 지나자 수지는 드디어 결정타를 날렸다. 여보, 우리 서울로 돌아가자.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라 원래 계획이었잖아. 어머니한테 집이랑 땅 받아서 팔고 서울로 돌아가는 거. 정순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며느리의 말을 들었다. 결국 처음부터 자신을 속일 계획이었던 것이다. 정성스럽게 모시는 척하면서 재산만 빼앗아 가려고 했던 것이다. 수진아, 잠깐만. 정순이가 거실로 나오자 수지는 뻔뻔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저희 서울로 돌아갈 거예요. 어머니도 이해하시죠? 이해한다고. 너희가 나를 속인 걸 이해하라고? 속인 게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위해서? 내 재산을 빼앗아 가는 것이 나를 위해서라고. 수지는 어깨를 으쓱했다. 이미 증여도 받았고 목적은 달성했다. 이제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었다.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어차피 어머니 혼자서는 이 모든 걸 관리할 수 없어요. 저희가 정리해서 팔고 어머니는 서울 가까운 곳에 작은 집이라도 얻어드릴게요. 정순이는 며느리의 뻔뻔함에 어이가 없었다. 자신의 평생 터전을 빼앗아 놓고도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라고 우기다니. 안 돼. 절대 안 돼. 어머니, 선택권이 있으신 줄 아세요? 이미 저희 명의로 넘어온 걸요. 바로 그때 정순이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아들 부부는 그 미소의 의미를 알 수 없었다. 수진이 뻔뻔하게 서울행을 선언하고 정순이를 무시하는 말을 내뱉은 바로 그 순간 정순이의 입가에 떠오른 미소는 점점 더 깊어졌다. 그 미소는 분노도 절망도 아닌 무언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드디어 꺼낼 때가 되었다는 듯한 여유로움이었다. 수진아, 민수야, 잠깐 앉아봐. 정순이의 목소리는 한 달 전 며느리에게 구박받던 그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다. 차분하고 여유 있는 톤이었다. 아들 부부는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지만 어쨌든 앉을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 뭘 그렇게 심각하게. 조용히 해. 내 말부터 들어봐. 정순이는 찻잔을 천천히 들어 한 모금 마신 후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이야기를 시작하는 듯 했다. 그동안 보여왔던 무력한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무언가를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눈빛만이 남아 있었다. 너희가 처음 여기 왔을 때부터 나는 알고 있었다. 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속셈을 말이야. 수진이가 처음에 노인 냄새 난다고 한 말부터 나중에 내 재산을 노리고 연기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어. 아들 부부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 자신들이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했는데 정순이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니. 그럼 그동안 왜 아무 말 없이 당하고만 있었던 것일까? 어머니, 그게 무슨.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 말 다 들어봐. 정순이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으로 계속 말했다. 사실 내가 너희한테 증여해준 집하고 땅은 내 전체 재산의 100분의 1도 안 돼. 수진과 민수는 눈을 크게 뜨며 서로를 바라봤다. 100분의 1이라니? 그럼 정순이에게 다른 재산이 더 있다는 말인가? 어머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정순이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평생 농사만 지어온 무지한 시골 할머니인 줄 알았던 정순이에게 이런 반전이 숨어 있었다니.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마을 뒷산에 10만 평 되는 땅을 샀어. 당시에는 아무도 관심 없는 야산이었지. 평당 몇백 원에 샀던 걸로 기억해. 그런 땅이 있었어요? 민수는 아버지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항상 농사만 지었고 다른 투자나 사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다. 내 아버지는 남들한테 자랑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거든.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있었지. 정순이의 목소리에는 돌아가신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났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그런데 3개월 전부터 그 땅 한가운데로 4차선 도로가 나면서 수용이 됐어. 수용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용이라는 말은 보상금을 의미했다. 그것도 상당한 금액의 보상금을 말이다. 평당 200만 원에 수용됐지. 10만 평이니까 계산해봐. 민수와 수진은 급하게 계산기를 두드렸다. 10만 평에 평당 200만 원이면 2천억 원이 나온다. 아니다. 잘못 계산했나? 다시 해봐도 결과는 같았다. 2천억이요? 아니야. 영 계산을 잘못하네. 200억이지. 그래도 200억이었다. 아들 부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자신들이 받은 집과 땅이 기껏해야 몇억 원 정도인데 정순이에게는 200억 원의 현금이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 그럼 왜 그동안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진짜 속마음을 알고 싶어서였지. 돈 때문에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나를 사랑해서 좋아하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거든. 정순이는 차분하게 그동안의 계획을 설명했다. 처음부터 아들 부부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었고 일부러 모른 척하며 그들의 본성을 확인하려 했다는 것이었다. 그럼 저희가 연기하는 것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처음에 노인, 냄새 난다고 했던 내가 갑자기 그렇게 극진하게 할 리가 있겠니? 수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자신이 완벽하게 연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모든 걸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민수와 수지는 갑자기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정순이에게 200억 원이 있다면 굳이 자신들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자신들이 정순이에게 의존해야 할 처지였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민수는 급하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 시작했다. 200억 원이라는 거대한 숫자 앞에서 그동안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철없이 굴었어요. 수진 역시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200억 원 때문인지는 의문이었다.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 정순이는 냉정했다. 그동안 당한 모욕과 무시를 쉽게 용서할 생각은 없었다. 특히 며느리가 보여준 뻔뻔함은 용납하기 어려웠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진심으로 모실게요. 진심으로? 200억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진심이 생겼다는 거니? 정순이의 말에 아들 부부는 할 말이 없었다. 사실 그들의 태도, 변화가 200억 원 때문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다음 날부터 정순이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다. 200억 원이라는 재산을 공개한 이후 아들 부부의 태도가
180도 바뀐 것이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노인 냄새 난다며 무시하던 수진이 이제는 극진하게 모시려 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제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고맙다. 하지만 굳이 내가 안 해도 돼. 정순이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차갑게 받아들였다. 진심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은 전혀 들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거리감을 두었다. 며칠이 지나자 정순이는 본격적으로 상황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참았던 불만들을 하나씩 표현하기 시작한 것이다. 민수야, 밭에 가서 무 뽑아와. 네, 어머니. 지금 바로 갈게요. 민수는 어머니의 말에 즉시 반응했다. 이전에는 농사일을 도와달라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던 그였지만 이제는 달랐다. 200억 원이라는 숫자가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수진아, 집안 청소 좀 해라. 구석구석 깨끗이. 네, 어머니, 제가 다 할게요. 수진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전에는 더럽다며 거부하던 일들을 이제는 기꺼이 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에는 억지스러움이 묻어났다. 정순이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결국 사람들은 돈으로만 판단하는 것인가? 자신의 인격이나 감정보다는 재산의 규모가 더 중요한 것인가? 일주일이 지나자 정순이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동안 당한 서름을 되갚아 주려는 듯 아들 부부를 엄하게 다뤘다. 수진아, 이게 뭐니? 청소를 이딴 식으로 해? 죄송해요, 어머니. 다시 할게요. 다시 하기 전에 제대로 배워. 시골 청소가 서울 청소랑 다르다는 걸 알아야지. 정순이는 며느리에게 농사일의 기초부터 다시 가르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친절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인을 훈련시키는 것처럼 엄격했다. 민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축사 청소부터 해. 농사일은 새벽부터 시작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지시에 순순히 따랐다. 48세의 나이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축사 청소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200억 원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다. 한 달이 지나자 집안의 주도권은 완전히 정순이에게 넘어갔다. 아들 부부는 마치 머슴처럼 정순이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농사일은 물론이고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까지 모두 정순이가 결정했다. 오늘은 감자밭, 김매기를 할 거야. 수진이는 앞쪽, 민수는 뒤쪽 맡아. 네, 어머니. 두 사람은 동시에 대답했다. 이제는 정순이의 말에 반박하는 일이 전혀 없었다. 200억 원이라는 숫자가 그들의 모든 불만을 잠재웠다. 정순이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원하던 대로 아들 부부를 부릴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이유가 돈 때문이라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진정한 효도나 사랑이 아닌 탐욕에 의한 복종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통쾌함도 느꼈다. 그동안 당한 모욕을 되갚을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며느리가 자신을 냄새난다, 더럽다고 했던 그 말들이 이제는 기억 속으로 사라져갔다. 2달이 지나자 정순이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전에 무력하고 의존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이 되었다.
앞으로 이 집에서는 내 말이 법이야. 200억이 있는 사람이 주인이고 없는 사람은 식객이지. 아들 부부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현실이 그러했고 그들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1년이 흐른 후 정순이는 대청마루에 앉아 자신의 변화된 삶을 돌아보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아들 부부가 열심히 농사일을 하는 모습이 보였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정순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200억 원이라는 재산은 단순히 큰 돈이 아니라 정순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마법과 같았다. 이제 그녀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여성이 되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녀에게 의존하는 상황이 되었다. 어머니, 점심 드세요. 수진이 정성껏 차린 상을 가져왔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다. 이제는 진짜 며느리처럼 극진하게 모셨다. 물론 그 이유가 200억 원 때문이라는 것을 정순이도 수진도 모두 알고 있었다. 고맙다. 근데 김치가 좀 싱거운 것 같네. 죄송해요. 다음에는 더 신경 쓸게요. 수진은 시어머니의 작은 지적에도 즉시 사과했다. 이전 같았으면 제가 서울 사람이라 입맛이 달라서 그래요라며 변명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다. 정순이는 이런 변화에 완전히 만족하지는 않았다. 진심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적어도 무시당하지는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오후가 되자 정순이는 은행에서 온 직원과 만났다. 200억 원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다. 어머님, 이 정도 금액이면 다양한 투자 상품이 있습니다. 나는 복잡한 건 싫고 안전한 걸로 하고 싶어. 정순이는 위험한 투자보다는 안전한 예금을 선호했다. 200억 원을 정기예금에 넣어두기만 해도 매달 상당한 이자가 나왔다. 그 이자만으로도 충분히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저녁 무렵 정순이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차를 마셨다. 여보, 우리 아들 부부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당신이 미리 사둔 땅 덕분에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됐어. 돌아가신 남편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정순이의 마음속에서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고생했어. 이제 편하게 살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밤이 되자 정순이는 자신의 변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1년 전만 해도 무력한 시골 할머니였던 자신이 이제는 200억 원을 가진 당당한 여성이 되었다. 아들 부부에게 무시당하던 입장에서 이제는 그들을 부리는 입장이 되었다. 물론 이런 변화가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았다. 돈 때문에 달라진 관계라는 것이 때로는 씁쓸했다. 하지만 적어도 존중받으며 살 수 있게 되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정순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에 나갔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자신이 가꾼 텃밭에서는 각종 채소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멀리서는 아들 부부가 벌써 농사일을 시작하는 모습이 보였다. 참 신기한 일이야. 돈 하나로 이렇게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다니. 정순이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다. 남편이 떠난 후 막막했던 인생이 이렇게 반전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200억 원이라는 숫자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주는 수단이 되었다.
그날 오후 마을 이장이 찾아왔다. 순이야, 마을회관 건립 기금 좀 도와줄 수 있겠나? 얼마나 필요한데? 1억 원 정도면. 정순이는 고민 없이 대답했다. 그 정도야. 언제든지 도울 수 있어. 이장의 얼굴이 환해졌다. 마을에서 가장 큰 기부자가 된 정순이는 이제 마을의 어른으로도 대접받게 되었다. 저녁 무렵 정순이는 대청마루에 앉아 하루를 정리했다. 아들 부부는 피곤에 지쳐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집안은 고요했다. 하지만 이 고요함은 1년 전의 그것과는 전혀 달랐다. 외로움이 아닌 여유로움이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 정순이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72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이 늦은 것 같기도 했지만 적어도 남은 시간만큼은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 200억 원이라는 숫자가 그녀에게 가져다 준 것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가 아니었다. 존중,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이었다. 남편 없이도 아들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었다. 마당 한쪽에서는 자신이 기른 국화꽃들이 만개해 있었다. 가을의 끝자락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는 국화처럼 정순이의 인생도 늦게나마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었다. 달빛 아래서 미소 짓는 정순이의 모습은 한편의 그림 같았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자신만의 평화를 찾은 여성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미소 속에는 지난 1년간의 모든 일들이 담겨 있었다. 배신, 분노,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평온함까지. 정순이는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웠다.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200억 원과 아들 부부의 노동력 덕분에 그녀의 노후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평온했다.